제 아내 오수진이 제 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저는 40년간 애지중지 키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모든 소동 끝에 저는 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65년 평생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길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발부리가 걸릴까 조심하며 살아온 제가 하나뿐인 딸에게 손찌검까지 하게 된 이 기막힌 상황. 제가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요?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일들은 제가 지독한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여자를 만났던 6개월 전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진우, 올해 65입니다. 5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시간을 잃어버린 낡은 괴종시계처럼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딸 미나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녀석도 제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니 늙은 아비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처음 몇 달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검고 축축한 곰팡이처럼 제 삶 구석구석을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온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 옆자리에 손을 뻗으면 싸늘한 냉기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차가움이 마치 제 남은 인생을 예고하는 것 같아 저는 매일 아침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TV를 켜도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제 입가에는 미소 한 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면 텅 빈 집안의 정적이 제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아내가 살아생전 담가두었던 장아찌 통들이 보였습니다. 그걸 반찬 삼아 혼자 밥을 차려 먹을 때면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외로워서 밥을 반도 넘기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환한 불빛을 볼 때면 저 불빛 아래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훤히 켜놓고 의미도 없는 TV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넓은 침대에 혼자 눕는 것이 그 거대한 공허함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딸 미나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 시간만이 제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돌아가고 난 뒤의 적막감은 그 전보다 몇 배는 더 크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닫히는 현관문을 바라보며 저는 또다시 외톨이가 된 기분에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녀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괜찮다, 아비는 잘 지낸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희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일한 친구인 재호 녀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우야, 너 그러다 사람 잡겠다. 뭐라도 좀 배워봐. 동네 문화센터에 노인들 목공예 교실이 생겼다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얼 새로 배우겠냐며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하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끈질겼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나무 만지고 뭐라도 만들다 보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좋아. 내가 등록해놨으니 내일 꼭 나와. 다음 날 저는 재호의 성화에 못 이겨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화센터를 향했습니다. 목공예 교실 문을 열자 톱밥 냄새와 함께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색하게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처음 오셨나 봐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자 환한 미소를 띤 한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맑은 눈과 생기 있는 표정은 세월을 비껴간 듯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수진 씨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 순간 제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작은 파문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서툰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대패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치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의 따스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제 회색빛 인생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색깔 하나가 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제 두 번째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목공의 교실은 제 잿빛 일상에 스며든 한 줄기 수채화 물감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열리는 그 시간을 저도 모르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제 눈은 자연스럽게 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늘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전에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무언가에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목공예에 영 소질이 없었습니다. 평생 펜대만 잡고 살아온 제 손은 나무를 다루기엔 너무나 서툴고 무뎠습니다. 톱질은 삐뚤삐뚤했고 사포질은 아무리 해도 거친 표면이 매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도 귓가에서 맴돌 뿐 손으로는 좀처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유일하게 구원해준 사람이 바로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늘 제 곁으로 다가와 박 선생님,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을 너무 주면 나무가 상해요 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작은 연필꽂이를 만들다가 나무 조각을 잘못 잘라내 속상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망쳤구나 싶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수진 씨가 제 작업대 위로 고개를 갸웃하며 들여다보더니 어머 이것도 나름대로 멋이 있는데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디가요? 짝짝이로 잘렸는데요. 제가 멋쩍게 웃으며 말하자 그녀는 제 손에서 잘못 잘린 나무 조각을 가져가더니 이리저리 맞춰보았습니다. 보세요. 이쪽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렇게 붙이면 꼭 비대칭의 미를 살린 디자인 작품 같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특별한 거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실패작으로만 보였던 나무 조각이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마저도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 안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 수업이 끝나면 우리는 종종 문화센터 1층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재호 녀석까지 셋이서 마셨지만 눈치 빠른 재호는 어느샌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곤 했습니다. 둘만 남은 어색한 공간에서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보다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죠.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 모든 이야기는 목적지를 잃고 제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져 갔습니다. 저는 밤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 들거든요. 제 말에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나도 알아요. 그 마음이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꽃을 키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잖아요. 그 작은 생명력에 기대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아요. 그녀와 대화를 나눌수록 저는 제 안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외로움의 빙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상처를 함부로 들추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놓음으로써 제 아픔에 조용히 겹쳐주었습니다. 당신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도 아파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휴대전화에는 그녀의 번호가 저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가끔씩 안부를 묻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좋은 날입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거르지 마세요. 같은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화려한 문장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어느 목요일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오후 내내 알 수 없는 흥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수진 씨의 웃는 모습이 유난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그녀도 지금쯤 혼자 저녁을 먹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롭지 않을까? 무슨 반찬에 밥을 먹을까?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들고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보내고 나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이제 막 꽃집 문 닫고 들어가려는 참이에요. 박 선생님은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답장을 썼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라는 답장이 왔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동네의 작은 한식집에서 만났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제대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 것이. 그날 저는 밥 2공기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집으로 그녀를 바래다 주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선 우리의 그림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이르자 멈춰있던 제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젊은 날에 그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번 이별의 아픔을 겪었고 삶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우리에게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의 끝에서 만난 작은 온기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수진 씨에게서 그 온기를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 어른거리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그저 좋은 친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걸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결심이 훗날 제 딸아이의 머리채를 잡는 아내와 그 딸의 뺨을 때리는 저를 만들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목공의 교실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약속을 잡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고 가끔은 차를 몰고 근교로 나가 바람을 쐬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우리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꽃을 다룰 때면 세상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전문가였지만 길가의 작은 들풀 한 포기를 보고도 아이처럼 기뻐할 줄 아는 순수한 소녀 감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와 외로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주는 든든한 동반자 같다가도 운전 중에 길을 잘못 들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제게 의지하는 귀여운 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채로운 모습들이 제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았습니다. 제 삶은 그녀를 만나기 전과 후로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의 싸늘한 냉기 때문에 잠을 깨는 일도 혼자 밥을 먹다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에게 보낼 아침 인사 문자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고 밤에는 그녀와 나눈 통화를 되새기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우리는 단풍이 절정인 어느 가을날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오색찬란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 사람과 함께 보고 싶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네 진우 씨.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대추차를 앞에 두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꺼냈다가 행여나 그녀가 부담스러워하며 저를 멀리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 지난 한 달간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수진 씨와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마침내 그 말을 내뱉고 나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찻집 안에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와 수진 씨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우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예식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자녀들에게 알리고 조촐하게 가족 식사 자리만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딸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의 아빠다. 네, 아버지, 웬일이세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했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요?
바쁜데. 그냥 전화라사로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빠, 재혼하려고 한다. 전화기 너머로 길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적이 너무 길어져 혹시 전화가 끊겼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잠시 후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미나야, 그게. 누구예요? 그 여자 돈 보고 접근한 꽃뱀이죠. 아버지 연금이랑 집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요.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너도 만나보면 좋은 분인 거 알 거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인정 못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딸은 일방적으로 소리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차가운 통화 종료 음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 위로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찾은 제 두 번째 행복은 시작도 하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딸의 격렬한 반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저는 과연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딸 미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진 씨는 예정대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친구 재호와 수진 씨의 여동생 내외, 그리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작은 식당에서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미나는 끝내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딸의 자리를 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언젠가는 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수진 씨가 살던 작은 빌라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제 아파트보다 작고 낡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놓인 화분들과 벽에 걸린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여보, 피곤하죠? 그녀가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에 저는 어색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피곤해. 당신과 함께 있는데 뭐가 피곤하겠어.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경험하는 첫날 밤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 안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통해 5년간 잊고 살았던 남성성을 되찾았고, 그녀는 저를 통해 다시금 사랑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아니 제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에 단아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솔직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저 역시 그녀의 열정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를 탐했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감정에 둑이 터진 듯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얗게 밤을 지새운 후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아내가 제 위로 올라와 저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제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좋은 아침. 그런데
한 번 더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분명 셀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적어도 3번 아니 4번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65년 평생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저를 원한다니. 아니, 여보, 어젯밤에 제가 말을 더듬자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젯밤은 어젯밤이고 아침은 아침이죠. 나는 아직도 당신이 고픈데. 그녀의 솔직하고 대담한 말에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잊고 있던 남성적인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아침부터 또다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신혼생활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끝없는 에너지에 매일같이 놀라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저를 원했고 점심 식사 후 잠시 쉬는 시간에도 저녁에 함께 TV를 보다가도 그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게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하루 평균 3번 많을 때는 4-5번에 이를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이토록 원해준다는 사실에 남자로서의 자신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5년간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지내던 제 몸은 아내의 뜨거운 사랑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습니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친구 재호를 만났을 때 녀석은 제 몰골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야, 박진우, 너 어디 아프냐?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 그저 신혼이라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재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 자식 아주 그냥 신났구만. 그래도 몸 생각 좀 해라. 우리 나이에 무리하면 큰일 나. 친구의 농담 섞인 걱정이 그저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사랑을 갈구하는 그녀의 눈빛을 보면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복한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남몰래 영양제를 몇 알씩 더 챙겨 먹으며 아내의 요구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웃지 못할 저의 폭풍 같은 신호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런 위태로운 행복을 제 딸 미나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의 뜨거운 사랑과 저의 쇠약해지는 체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뺨은 홀쭉해지고 눈은 퀭했으며 걸음걸이마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미나였습니다. 녀석은 결혼식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마치 불시 검문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녀석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시선은 저를 지나쳐 제 옆에 앉은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아가씨 왔구나.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맛있는 거라도 준비해 놓았을 텐데. 아내의 따뜻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미나는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됐어요. 제 집에 제가 오는데 연락까지 해야 하나요?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집이라니, 그 말은 이곳이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 집일 뿐 당신은 그저 외부인일 뿐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습니다. 아니다, 미나야. 그래도 미리 연락을 줬으면 엄마가 더 좋아했지. 자, 이리 와서 앉아라. 이 사과 한번 먹어봐. 아주 달고 맛있단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딸에게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소파에 앉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저와 아내를 번갈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취조라도 하는 형사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얼굴이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다.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보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아내를 쏘아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시겠죠. 밤마다 잠을 편히 주무실 수가 없을 테니.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린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나야, 말 조심해라.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제가 언성을 높이자 딸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아버지, 제발 제 눈 좀 보세요. 한 달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세요. 저 여자한테 기빨리시는 거 모르시겠어요? 기빨리다니, 너 지금 무슨 말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딸의 입에서 그런 저급하고 모욕적인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가씨,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심한 말을...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지만 딸은 아내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세요. 멀쩡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송장으로 만들어 놓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접근한 거 맞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이랑 연금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가씨,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당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말하는 진심, 나는 안 믿어요. 두 여자의 고성 속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제 눈앞에서 서로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인 것만 같아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만 둘 다 그만두지 못해 제 고함 소리에 두 사람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나야, 당장 네 엄마한테 사과해라. 제가 왜요?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이 사람은 이제 네 엄마야. 네가 이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런 사람 엄마로 인정한 적 없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나요. 녀석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내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을 뿐이었습니다.
행복하기만 했던 우리의 신혼집에 처음으로 차갑고 어두운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때로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로의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특히 새로운 가족이 생겨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익숙했던 관계에 균열이 생기며 예기치 못한 갈등이 터져 나오기도 하죠. 저는 그날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놓을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어졌고 밤이 되어도 더 이상 제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듯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제 딸에게 느꼈던 분노보다 더 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행복을 저는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요? 딸 미나가 다녀간 후 우리 집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폐허처럼 고요하고 황량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생기 넘치고 사랑스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우울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제게서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눕곤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뜨거운 사랑의 시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 역시 딸에 대한 분노와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혼란스러워 그녀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여보 괜찮아 우리 이야기 좀 해 라고 말을 걸면 그녀는 그저 괜찮아요. 제가 뭘요 라며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결국 제 딸 미나였습니다. 녀석을 만나 단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해 서울에 있는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사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미나 좀 보러 왔다. 안에 있느냐? 저는 굳은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손주와 놀아주고 있던 미나는 저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위와 손주를 다른 방으로 보낸 후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나야, 너 지난번에 와서 한 말과 행동 아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제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왜 그랬는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아빠가 너한테 부탁하러 왔다. 부탁이요? 딸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아니 수진 씨한테 사과해주면 안 되겠니?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애절해졌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제가 왜요? 저는 할 말을 한 것뿐이에요. 오히려 잘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홀리던 여우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미나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느냐? 그 사람은 네 엄마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라고. 사랑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리셨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거라고요. 딸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대화는 평행선만 달릴 뿐 조금의 접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쳐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다. 너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아빠는 간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 때문에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딸을 저렇게 이기적이고 모질게 키웠을까?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차마 딸과의 대화 내용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미나도 곧 이해해 줄 거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믿는 듯 믿지 않는 듯 그저 희미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에 화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여보, 오늘 미나 아가씨 생일이잖아요. 제가 미역국이랑 갈비찜 좀 했어요. 이따 오후에 같이 한번 가볼까요? 제가 먼저 가서 사과하면 아가씨도 마음을 좀 풀지 않을까요? 아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말을 듣고도 그녀는 제 딸의 생일을 잊지 않고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속 깊고 착한 사람을 제 딸은 왜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 여보, 같이 가보자. 우리 미나도 당신 정성을 보면 분명 마음을 열 거야.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우리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차에 싣고 다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렀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또다시 싸늘한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나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도 않은 채 현관문 틈으로 우리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생일이잖아. 내가 미역국 좀 끓여왔어. 들어가서 같이 저녁 먹자. 아내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음식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음식을 받아들기는커녕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이런 거 해달랬어요. 필요 없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미나야. 제가 소리쳤지만 딸은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여자 때문에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 여자한테 완전히 홀리셨네. 홀리셨어. 아가씨,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먼저 사과할게. 우리 이러지 말고. 아내가 딸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지만 딸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어딜 만져요. 소름 끼치게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나를 엄마인 척 챙기려 들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음식 꾸러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반찬통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미역국이 쏟아져 나와 아내의 발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경멸 가득한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쉬하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차가운 말과 아내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뒤섞여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미역국에 발등을 대어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그리고 그런 아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제 딸.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미나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아내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내의 발등은 이미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야겠어. 하지만 딸은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저 여자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저렇게 뻔한 쇼에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쇼, 이게 쇼로 보여. 내 눈에는 내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안 보인단 말이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뱃속에서 저렇게 모진 아이가 나왔을까?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라니요. 제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 여자는 그냥 아버지 재산이나 노리는 사기꾼일 뿐이라고요. 딸의 입에서 또다시 튀어나온 모욕적인 말에 저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 손으로 딸을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딸을 향해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을 보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너, 오늘 일 아빠는 평생 용서 못한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제게서 등을 돌리고 자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내가 당신과 따님 사이를 망쳐놓은 건가요? 내가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아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더욱더 꽉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여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내 잘못이야.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아내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잃었고 밤에는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딸에 대한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 아내의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 저는 매일 밤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약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저 역시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사과를 해야 할 쪽은 녀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다행히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습니다. 다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가끔은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여전히 제 딸과의 관계 때문에 저를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미나 아가씨 한번 만나러 가보면 어떨까요? 뭐 그 녀석을 왜 만나?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한테 그렇게 모진 짓을 했는데 또 만나서 무슨 말을 듣겠다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계속 등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당신 딸이잖아요. 제가 먼저 무릎 꿇고 빌게요. 제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아가씨 눈앞에 안 나타나겠다고. 여보, 저는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미나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당신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랑 연을 끊고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아내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토록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어쩌다 제 딸과 이렇게 얽혀서 고통받게 되었을까?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딸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녀석의 다친 마음을 열고 아내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말에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 이번에도 네가 거절한다면 아빠도 더는 너를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저의 단호한 말에 딸은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운명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 자리가 우리 모두를 더 깊은 파국으로 몰고 갈 최악의 비극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약속한 주말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고급 한정식 식당에 예약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부러 조용하고 격식 있는 장소를 골랐습니다. 분위기라도 좋으면 혹시나 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이 자리를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나가 평소 좋아하던 브랜드의 스카프였습니다. 아가씨가 이걸 보면 제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지 않을까요? 아내는 긴장된 표정으로 스카프 상자를 매만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럴 거야 여보, 오늘은 분명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 역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약속 시간에 거의 맞춰 도착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냉기가 흘렀습니다. 자리에 앉는 내내 저와 아내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미나야, 이 집 갈비찜이 아주 일품이란다. 많이 먹어라. 네. 딸은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 수저를 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스카프 상자를 딸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지난번에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 늦었지만 생일 선물이야. 딸은 스카프 상자를 한번 흑이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밀었던 손이 공중에서 갈 곳을 잃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아, 너 정말 이럴 거냐? 내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엄마라니요. 딸이 제 말을 자르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듣기 거북하니까 저 여자는 제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옆에 붙어서 어떻게든 한몫 챙겨보려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쨍그랑 딸의 고함 소리와 함께 아내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아가씨한테 뭘 어쨌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어째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전에는 건강하고 활기 넘치셨던 분이 당신 만나고 나서부터는 맨날 피곤해 절어서 다니시는 거 몰라요. 당신이 밤마다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히면 저러시겠어요. 나이도 생각 안 하시는 분. 이 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아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분노로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보세요, 아버지. 지금 거울이라도 보여드릴까요? 저 여자 만나고 나서 얼마나 늙고 병들어 보이시는지. 저 여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아버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실 건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아버지한테 어떤 마음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자 딸은 피식 웃으며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음 당신 같은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당신한테는 돈이 마음이고 욕정이 마음이겠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불쌍하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모욕적인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딸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딸의 얼굴과 머리옷을 적셨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저도 딸도 그리고 아내 자신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은 채 멍하니 서 있던 딸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그리고 그대로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딸 미나는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물을 뿌려 딸의 날카로운 손톱이 아내의 뺨을 향하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앞을 가로막고 딸의 팔목을 거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만둬. 제 고함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딸은 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놔요. 아버지, 저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내는 겁에 질려 제 등 뒤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 무능함과 어리석음 때문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제 눈앞에서 원수가 되어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어떻게 네 엄마 뻘 되는 사람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 제가 소리쳤지만 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 말이 딸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내 엄마라고요. 아버지는 정말 저 여자한테 단단히 홀리셨구나.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40년 키운 딸보다 저 여자를 더 감싸고 도는 거예요. 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딸이 제 소나기에서 팔을 빼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망설임 없이 제 등 뒤에 있던 아내의 머리채를 향했습니다. 아내의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딸은 아내의 머리채를 잡은 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쳐놨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 제가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여인이 제 딸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 자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이 허공을 갈랐고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고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감싸쥔 채 저를 바라보는 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40년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상처받은 짐승의 낑낑거림 같은 신음이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 역시 제 손을 내려다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제 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아내에게.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슬픔이 뒤엉켜 제 목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 끔찍한 광경을 보며 입을 막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때리셨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친딸인 저를. 그 순간 저는 딸의 눈에서 저에 대한 모든 존경과 사랑이 사라지고 깊은 증오와 경멸만이 남았음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하듯 혹은 이 상황을 외면하고 싶다는 듯 딸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고 말았습니다. 그래, 때렸다. 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기 전까지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잔인하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딸은 제 마지막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본 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와 제 딸의 40년 인연도 그렇게 단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아내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가정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되찾은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고 제게 남은 것은 지독한 후회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아내가 곧 제 곁을 떠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딸을 내쫓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딸의 뺨을 때렸다는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뒤섞여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옆자리에서 창밖만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이 제 심장을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떻게 딸에게 손찌검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던 기억,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서툰 걸음마를 떼던 모습, 그 모든 소중한 추억들이 제 폭력적인 행동 하나로 더럽혀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으려 애쓰며 기계적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알을 씹는 소리마저도 죄스럽게 느껴질 만큼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제는 너무... 아니에요.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잘못 없어요. 다 저 때문인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기를 잃고 메마른 나무집처럼 바스러질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완벽한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제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언제나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하면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만지기라도 하면 부서져 버릴 것처럼 그녀는 자신만의 투명한 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저 역시 행복을 느꼈던 우리의 뜨거웠던 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딸을 잃고 이제는 아내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안기기도 하고 그녀를 위해 서툰 솜씨로 저녁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마워요 라는 짧은 말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침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제발 이야기 좀 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뭐 헤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과 따님 사이를 제가 망쳐놨어요. 더 이상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불행 나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 미나는. 그 녀석은 잠시 저러는 것뿐이야. 곧 괜찮아질 거라고. 아니요, 괜찮아지지 않아요. 아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있는 한 따님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요. 매일 밤 당신 딸의 원망스러운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죄인 같아요. 아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어떻게든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 곁을 떠난다는 말만은 하지 말아줘. 저는 아이처럼 울며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차갑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건 당신과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싸둔 것으로 보이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랑은 때로 한없이 강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서로를 아무리 깊이 사랑한다 해도 자식이란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사랑과 혈연 사이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손으로 딸을 내쳤고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제 곁을 떠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가지마. 제발. 저는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절규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그녀의 뒷모습이 제게는 영원한 이별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그녀를 놓쳐야만 하는 걸까요?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이 소중한 행복을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가 방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절대로 못 가. 저는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65년 평생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처절하게 매달려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발, 당신마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 제 절규의 아내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게. 그러니까 제발 딱 하루만 더 나에게 시간을 줘.
내일까지만 내 곁에 있어줘.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놓아줄게. 저는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러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듯 말했습니다. 제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 아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에게서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중간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저는 도저히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를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 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저는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만년필과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딸에게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나 만남으로는 도저히 제 진심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온전히 꺼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미나에게 이 못난 아비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딸에게 편지를 쓴다. 먼저 아빠가 내 뺨에 손을 댔던 일 진심으로 사죄한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음을 안다. 평생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 미나야, 아빠는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지난 5년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단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씩씩한 척했지만 사실 아빠는 매일 밤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어.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내 엄마의 빈자리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단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 거실 불을 훤히 켜놓고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고 혼자 밥을 먹다 목이 메어 숟가락을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아빠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다. 그러던 아빠에게 수진 씨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이었어.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아빠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단다. 그녀는 아빠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고 잊고 있던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해주었어. 네가 보기에 그녀는 아빠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아빠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살아갈 이유 그 자체를 선물해준 사람이란다. 네가 그녀에게 기 빨리신다고 했을 때 아빠는 화가 나기보다 마음이 아팠다. 사실 그 반대였거든. 아빠는 그녀에게 기를 받는단다. 그녀의 끝없는 사랑과 에너지가 죽어가던 아빠를 다시 살게 했어. 하루 3번, 4번. 네가 보기엔 주책 없는 늙은이들의 탐욕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가장 절실한 방법이었단다. 미나야, 아빠는 안다. 네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내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지만 사랑하는 내 딸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가야 하지 않겠니? 내 엄마도 하늘에서 이 못난 남편이 남은 인생을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게다. 아빠는 이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만약 그녀가 내 곁을 떠난다면 아빠는 다시 5년 전에 그 어둡고 텅 빈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아빠는 그걸 견딜 자신이 없다. 그러니 부디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아빠의 행복을 빌어주면 안 되겠니? 이기적인 부탁인 줄 알지만 이것이 내 딸에게 보내는 아비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창밖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제 눈물로 군데군데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고 그 길로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빠른 등기로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어젯밤에 그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제가 쓴 편지에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가주시오. 내가 미나에게 보낸 편지야.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소리 없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의 결과를. 아내는 제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제 가슴을 적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만약 이래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붙잡을 명분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렇게까지 외로운 줄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그런 존재였군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깊은 슬픔도 모르고 내 상처만 아프다고 투정 부렸어요. 아니야, 여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내 탓인걸.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랜만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 안 갈게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당신 곁에 있을게요. 미나 아가씨가 나를 받아줄 때까지, 아니, 평생 미워한다 해도 그래도 당신 곁에 있을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캄캄한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우리 집에는 불안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아내는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딸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읽기는 한 걸까? 읽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지 닷새째 되던 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제 딸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녀석은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로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무너지듯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딸은 고개를 들어 제 뒤에 서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망설임 없이 아내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가씨,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일어나. 아내가 당황하며 딸을 일으키려 했지만 딸은 고집을 부리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편지를 읽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두 분의 사랑을 제 이기심 때문에 망치려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아가씨, 나도 잘못했어. 내가 좀 더 어른스럽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그토록 깊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는지 몰랐다며 몇 번이고 사과했고, 아내는 그런 딸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5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딸을 되찾고 사랑하는 아내의 웃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를 마친 후 딸이 아내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딸은 돌아가기 전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어머니께 정말 잘해드려. 그리고 두 분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자주 보여줘.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모든 아픔과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아내는 그런 딸과 손주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모녀 사이가 되어 함께 쇼핑을 가기도 하고 전화로 몇 시간씩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 사이에 뜨거운 사랑도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딸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게 사랑을 표현했고 저 역시 그런 아내의 사랑에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하루 3번, 때로는 4번.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늦게 찾은 황혼의 사랑을 마음껏 불태웠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제 딸 미나까지 우리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준 이후 저와 아내의 삶은 꿈결 같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외로움과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내의 따뜻한 품속에서 눈을 떴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아침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아니 그 이상을 원했던 아내의 뜨거운 사랑은 여전했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는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고 저는 그녀 덕분에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30대 청년 못지않은 건강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집은 미나와 사위 그리고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진짜 할머니가 된 것처럼 손주를 살뜰히 챙겼고 미나는 그런 아내의 곁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완벽한 가족의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미나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어머니 정말 좋은 분 같아. 아빠가 왜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 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우리 4식구는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활짝 핀 벚꽃 아래 돗자리를 깔고 앉아 아내가 정성껏 싸운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미나와 사위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꿈 아니야, 여보.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야.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잔디밭에서 뛰어놀던 손주 녀석이 제게 달려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뽀뽀 한번 해주세요. 녀석의 뜬금없는 말에 저와 아내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미나와 사위는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부추겼습니다. 그래요, 아버님. 저희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쑥스러웠지만 이 행복한 순간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벚꽃 잎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미나랑 손주 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이 다 모인 것 같아 좋았어. 제가 말하자 아내가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둡고 텅 빈 집에서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을 거야. 우리는 서로의 공을 칭찬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나들이 가서 기운을 많이 썼더니 왠지 몸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내의 그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 그럼 그 뜨거운 기운을 나한테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제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결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고 저희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딸과 사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게 신은 이렇게나 큰 행복을 다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처럼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인연과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해질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글이 단순히 나이든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주인공 박진우 씨의 삶이 보여주듯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마음의 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빈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그분들이 어떤 감정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지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 속 황혼의 사랑은 결코 주책 없는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던 한 인간이 다시 살아가고자 내민 필사적인 손길이었고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젊음의 전유물로 착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무시로 세월의 깊이를 더한 사랑이야말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존재 자체를 위로하는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딸 미나의 격렬한 반대는 어쩌면 많은 자식들이 겪는 혼란을 대변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살아계신 부모님의 새로운 행복 사이에서 자식들은 종종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과연 무엇인가? 부모님을 과거의 추억 속에 가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남은 인생을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입니까? 결국 진정한 행복은 용기 있는 자의 몫입니다. 박진우 씨는 세상의 편견과 자식의 반대라는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진심이 담긴 소통을 통해 마침내 가족 모두의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심은 표현되어야만 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외로움이라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다면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선다면 따뜻한 이해의 눈으로 그분들의 용기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연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삶의 긍정적인 가치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적 목적으로 창작된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작가인 저의 창작물입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제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주인공의 외로움이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겪고 있을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이의 굴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딸의 반대는 어쩌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다른 표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행복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고 또 진심으로 딸을 설득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부모님의 인생을 그분들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존중해 주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늦은 나이에 찾아온 특별한 인연이나 가족과의 갈등을 사랑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외로움 속에 있는 다른 분들께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